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SQLD 최신 기출문제 2회차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기준 최신 기출문제 2회차에 있는 내용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기법에 대해 설명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파티션 기법은 무엇인가? 자,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파티셔닝 할 항목을 관리자가 직접 지정한다. 그리고 데이터 보관 주기에 따라서 쉽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파티셔닝의 개념을 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테이블을 이렇게 수평으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테이블은 딱 하나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물리적으로 테이블을 세 개로 분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상의 논리적으로 얘가 이렇게 분할돼 있다고 치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셔닝이라는 걸 대체 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먼저 여기 조건에 따라서 쪼갤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 기존 직원이라는 테이블을 세 개로 지금 논리적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쪼갰냐? 조건을 입사일자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쪼갰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P1이라는 곳에는 1월 1일인 데이터만 넣겠다. P2는 1월 2일, P3는 1월 3일인 데이터만 넣도록 하겠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 입사를 했어요. 1월 4일 날 했다고 할게요. 1월 3일.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좋냐? 만약에 제가 입사일자가 1월 2일인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파티션 부분만 조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를 해야 되는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티셔닝 기법은 내가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파티셔닝이 종류가 있어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레인지, 어떤 범위에 대한 파티션이 있고, 리스트, 직접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쪽에는 서울,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데이터로 넣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서울이 제일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는 뭐 대구, 대전, 다른 광역시를 여기다 넣자. 그리고 여기는 뭐 해외 정보로 넣자. 이런 식으로 직접 리스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해시 파티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시라는 게 어떤 우리가 임의의 값을 주면은 큰 공간 안에 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H1 하면 임의의 공간에 넣겠다. 그래서 이 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알아서 이쪽에 저장, 하나 들어오면 알아서 이쪽에 저장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지트 해가지고 조합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두 개 이상 쓰는 건데 네, 그냥 뭐 같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토대로 1번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우리가 여기 항목을 관리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리스트 파티션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 보관 주기에 따라서 쉽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지울게요. 자, 요 의미는 그 보통 레인지 파티셔닝을 하면 이게 좋은 점이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이 파티션 기준으로 삭제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1월 1일자의 데이터는 다 삭제해버리자 라고 하면은 이 파티션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는 주기, 뭐 어떤 날짜, 뭐 범위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레인지 파티셔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이 뭐 서울 이런 거는 이제 주기로 따진 게 아니라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여기 리스트 파티셔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 요 속성의 특성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1회차 강의에서 이미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는 자, 여기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 여기 내용들 특징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전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외에도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엔터티 안에 이 속성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거기서는 이렇게 일반 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한 분류에는 일반이 없고, 이 일반 속성은 구성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 방식에는 뭐 얘가 프라이머리 키 하나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빌려오는 키가 있다면 외래 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일반 속성인데, 그 중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시, 구, 동, 호와 같이 더 쪼개려면 쪼갤 수 있지만 의미상 하나인 이런 주소 같은 데이터를 복합 속성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일반 틀렸고 틀렸고 틀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그 엔터티 간의 관계 중에 비식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식별 관계, 식별 관계 강의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오른쪽에 I 표기법을 보시면요, 어떤 거는 식별자, 어떤 거는 비식별자 관계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어떤 구분이냐? 자, 여기서 지금 이 직원이라는 엔터티의 직원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과 직원 연락처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식별자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직원 연락처 테이블에서는 직원 아이디라는 이 컬럼은 빌려온 외부 식별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컬럼을 조합을 해서 식별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빌려온 키가 식별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구성이 돼 있으면 이거를 강한 연결 관계, 즉 식별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PK의 특징이 있었죠. 한번 쓸까요? 자, 우리가 이 식별자의 특징,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직원 아이디를 지금 빌렸어요. 근데 이 빌린 직원 아이디가 PK의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입력받을 때 무조건 자, 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식별자 관계 같은 경우는 이 부서의 프라이머리 키를 직원 테이블에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식별자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속성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부서 아이디에 꼭 값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부서가 비어 있으면 그냥 널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약한 연결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비식별 관계라는 건 약한 연결 관계.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고요. 두 번째로 엔터티 간의 관계를 점선으로 표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주의하실 거 I 표기법이에요. I 표기법에서는 이 선을 실선으로 표현하면 강한 식별자 관계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면 약한 식별자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바커 표기법도 있어요. 물론 시험에는 I가 주로 나올 거지만 바커 표기법에도 뭔가 이렇게 점선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 비식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여기 쪽에 붙었던 그 0, 그 선택 관계 있죠? 자, 그 선택 관계가 I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커 표기법에는 그 반대쪽을 점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표기를 합니다. 바커에서는 이 비식별자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이쪽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잠깐 지울게요. 자, 올가미로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그 2, 숫자 2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짝대기는 내가 식별 관계다. 즉, 이 빌리온 컬럼이 지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짝대기가 없잖아요. 그 말은 이거는 비식별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헷갈리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왜냐면 여기다가 문제에다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 I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요. 뭐, 뭐 나중에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일단은 I 기준에서 맞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 쪽의 관계 참여가 선택적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여기에 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부모의 데이터를 안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반드시 부모 엔터티에 종속한다. 자, 이거는 이제 식별자 관계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식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널값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이제 I 표기법은 뭐냐? 보통 시험에서는 바커 표기법 아니면 I 표기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잠깐 한번 이거를 캡처해서 좀 해볼게요.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이게 I 표기법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여기 0이라는 기호예요. 만약에 이게 바커 표기법이었다면 이 뭐죠? 자, 얘를 맨 앞으로 뺄게요. 자, 얘가 만약에 바커 표기법이었으면 이 이응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네모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커 표기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안에 이 기호를 사용을 하죠. 요 샵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식별자, 뭐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는 데이터면 이렇게 별로, 너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면은 이렇게 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얘는 I 표기법이 됩니다. 뭐 UM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뭐 입력, 삭제 같은 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일단 얘는 이상현상이 답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정규화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 나왔죠? 일단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 어떤 이상이 있냐?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있습니다. 먼저 삽입 이상은 만약에 제가 여기 아래 데이터가 있는데 상품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뭐 P0004에 뭐로 할까요? 뭐 냉장고 할까요? 자, 냉장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하려면 지금 여기 고객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럼 뭔가 여기에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상품만 넣고 싶은데 원치 않은 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고객 정보랑 이 상품 정보가 따로따로 뜯어져 있었다면 그때는 제가 상품 데이터에 뭐 입력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정규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도 봐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드라이기의 가격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만 25,000원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한쪽만 바꾸게 되면 자, 이쪽은 지금 25,000원인데 왜 여기는 30,000원이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갱신 이상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삭제 이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 상품에서 노트북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요. 근데 삭제를 할 때 예기치 못하게 이 고객의 정보까지 삭제가 돼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삭제 이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답은 이상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교화를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다음 6번. 3차 정교화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저번 강의 때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속성의 원자성을 원자값을 제거한다? 자, 속성의 원자값 제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속성의 중복값을 제거하는 거겠죠. 이거는 문제 자체도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메인 원자성이라고 하는 게 속성에 하나의 값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값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1차 정교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복합 속성으로 구성된 식별자, 뭐 예를 들어서 A, B 그리고 C, D, E 이렇게 컬럼이 있으면 자, 두 개가 복합 키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도 나머지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걸 부분 종속이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쪼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분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2차 정교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치 종속 제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런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뭐 BCNF에서 다치 종속하고 4NF가 돼 있어요. 이 말은 4차 정규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치 종속이라는 4차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차 정교환이가 잘못된 내용이고요. 여기 이행 종속성을 제거하는 게 3차 정교화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교화 쪽 파트는 이 3NF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로직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정도 그냥 조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넘어갈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자, 키 엔터티라고 하면 뭐 발생 시점에 따라 이런 거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 가볍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기본 중심 행위가 있다. 그리고 기본이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아까처럼 그 파티션 문제가 나왔어요. 날짜 및 숫자처럼 연속된 값을 기준으로, 자, 이거 뭐죠? 레인지 파티션이죠. 좀 가장 많이 쓰는 게 날짜인 것 같아요. 그 현업에서도 날짜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낮고 재사용성이 매우 높다. 자, 여기선 두 개가 틀렸어요.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높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ERD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ERD를 토대로 뭔가 더 이렇게 상세한 논리적 모델링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고요. 갈수록 구체화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것, 즉 추상화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사용성이 매우 높은 모델은 이 논리적 모델링입니다. 자, 이 논리적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설계나 기획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개발할 때, 뭐 테스트할 때, 나중에 운영할 때, 유지보수할 때 항상 이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쓰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 논리적 모델링입니다. 자, 두 번째 성능. 자, 그럼 일단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성능, 데이터, 저장 방법. 자,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그 성능, 뭐 데이터 저장 이런 게 있으면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링 단계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단계로 자, 수행하고 있죠. 여기. 그리고 진행될수록 자, 상세화된다, 상세화, 구체화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개념적 모델링 이후에 구체적인 업무 중심의 모델링과 정교화를 수행한 단계는 뭐다? 논리적 모델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사실상 그 설계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설계가 논리적 모델링에서 완성이 되어야 그걸 그대로 그냥 변환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를 막 쪼개면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화를 이때 수행을 합니다. 자,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엔터티와 인스턴스, 속성 값의 관계를 물어보네요. 자, 이 경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가 엔터티라는 것 개념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인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터티라는 집합의 개념을 위해서는 무조건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자, 요 말이에요. 한 개밖에 없으면 그건 어차피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3번 문제는 3번 보기는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엔터티는 여러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속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실행은 돼요.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속성이 2개 이상 있어야 이거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 개의 엔터티에는 2개 이상 속성이 있다. 이게 뭐 물론 한 개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의미상 제대로 사용하려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속성은 하나의 속성 값을 가진다. 자, 이거 도메인 원자성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한 개의 엔터티는 한 개의 속성만 가져야 된다. 뭐 전혀 틀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자, 그래서 답이 1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